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 전 개인적으로 그 담화를 보고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그 일성이 뭐였냐면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경제 회복, 한미일 공조 복원, 4대 개혁 추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온 힘을 쏟아 일해왔다.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녹화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등을 감안을 하더라도 메시지는 저는 하나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지금 거리에 특히 광화문에 전광훈 씨를 비롯한 이쪽에 오른쪽에 가 계신 분들이 지금 대규모로 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통칭되는 아스팔트 우파들하고 자기는 앞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 흔히 말하는 친윤계 의원들이 보인 그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저는 유심히 좀 지켜봤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 역시 저는 거리 아스팔트 우파들하고 함께 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의 흔히 말하는 합리적인 보수는 사실상 괴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보수의 또 신인규 변호사의 네. 보수의 종말을 부르는 사나이. 종말을 부르는 사나이. 저는 그게 현실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아스팔트 우파와 윤 대통령, 이제 윤석열 씨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연대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아니 8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본인의 이제 부덕과 불찰을 네. 얘기를 하면서 참으로 괴롭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도 숙였어요. 네, 뭐 이런 태도랑 너무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이런 얘기들도 네.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사실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탄핵이 된 이후에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보수가 결국 그때 적극적인 아스팔트와의 연대를 택했었고 그때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사실 국회 침탈을 해보려고 막 아스팔트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그때 뭐 네. 지금 노동부 장관 하고 계시는 분도 막 현장에서 연설도 하고 방송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제 거기는 어쨌든 우리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탄핵이 될 때도 11%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갤럽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그 세력을 이제 일단 그 버팀목으로 해서 간다. 이 전략을 노고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그냥 농담처럼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네. 이런 상황이 되면 편집국에서 가결식, 부결식 기사를 2개 써놓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 했다 담화 녹화를. 그나마 가결되던 부결되던 이걸로 간다. 부결식 시나리오는 없었다. 네. 이걸로 간다. 정말 그게 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담화를 총 3번 했잖아요. 네. 맨 첫 번째 담화가 이제 탄핵 표결 첫 번째로 하는 당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법적이고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말을 했는데 맞습니다. 검찰에 나오라니까 왜 안 나갑니까 도대체? 변호사 선임이 안 끝났다. 그런 형식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데 네.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우파랑 연대를 하겠다는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전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자진해서 나가는 모습은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나가는 모습을 네. 보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아스팔트 우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산으로 몰려들겠죠. 우리 관저 앞에 그렇습니다. 서서히 몰려들 수 있죠. 분명히 그렇게 저는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아마 그 그림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대단히 좀 아직까지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네. 정말 엄청나게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전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건 자명한 일이고 네.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탄핵을 당한 마당에서 예를 들면 자기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선동적 행위를 하면서 정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인데 근데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보수 진영 전체에서 그게 너무 탄핵은 너무 당연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박근혜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서사의 이입은 있었거든요. 또 박근혜가 또 뭐 좀 불쌍하다. 그렇지. 소위 말해서 네. 보수에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보수에서 그 층이 두껍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껍지가 않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건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한국 K 가짜 뉴스계의 가장 오래된 떡밥 중에 하나인 이 부정선거 떡밥을 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떤 정서적 연대나 감정적 이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탄핵당한 윤석열 보수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국면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이 사람들이 정말 로얄티가 높은 나의 지지층이야.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성분비인가? 이거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탄핵 자살골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두 번째 담화 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했던 그 내용에 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네. 법적인 문제를 운운했는지 알겠는 게 바로 그 전날 검찰이 네. 일요일 날 나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부분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안 알려줬었죠. 후에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그런 평가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의 성격이 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내가 한번 변론 요지서를 써볼게. 내가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네. 이거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군의 병력을 그러니까 국회의 병력을 넣은 거는 소수의 병력을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넣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법적 불리함들을 조각하는 내용들을 구성되어 있는데 네. 상식적 눈높이에서 보면 기가 차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그날 내가 변론 요지서를 썼습니다. 아우, 비슷합니다. 이거를 네. 이제 하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이미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구속되거나 구속될 네. 예정이에요. 여인영 밤촉사령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 특전사령관 또 구속됐죠.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부도 이제 곧 있으면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검찰이 엄청 속도를 내잖아요. 뭐 공수처하고 국수본, 경찰 국수본하고 네. 뭐 수사 경쟁을 한다라는 그런 뭐 평가가 다 지배적인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검찰이 조금 무리하게 체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무리하게. 이게 그렇다라고 뭐 체포 돼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뭐 체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를테면 이진우 그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원래 공수처하고 수사 일정이 다 이제 조율이 돼 있었다. 조율이 돼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수사 기관마다 다 이게 참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수처랑 수사 일정 출석해서 조정하고 그 대화를 하다가 이제 검찰하고 또 수사 일정 조율을 하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아니 뭐 공수처 수사 받고 나서 그럼 갑시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긴급 체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네. 조금 전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요. 네. 저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찰이 긴급 체포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검사가 이거 사전에 우리 승인 안 받았다. 그게 위법적인 체포다라고 해서 불승인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 사후 승인 안 해주고. 사고 승인을 안 해주고 석방된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 행보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석방돼서 나오는 거 다시 검찰이 어깨에 걸고 들어가려는 그렇게 거 아니에요? 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들이 뭔가 좀 총의를 모아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아까 네. 그 윤석열에 대한 이 검찰의 이 소환 통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니셔티브, 해야 된다. 네. 자기네들이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미 지적된 문제지만 수사 경쟁을 하는 거에서 최종적인 골은 윤석열을 누가 입고시키냐에 그렇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는 어쨌든 이 정도 국면에 되는 사건에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하지만 뭐 이거 그 수사기관들이 각각 열을 내는 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켜보면 아직까지는 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김용현 그 전 국방장관이 이미 쓰고 있는 전략인데, 야 이거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야. 그거 그렇죠. 나는 네. 안 할 거야 말을. 근데 이 얘기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판 들어가면 하기 시작할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애써 수집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조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변호사들이나 법조계에서 그 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검찰이 이거를 했을 때 얘네가 이 검찰 수사의 증거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네. 이 검찰의 수사의 정당성 여부, 그러니까 수사를 기소할 수 있느냐의 여부, 네. 착수할 수 있었는가 여부를 다퉜을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해서 공수처가 계속 이첩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니까 검찰이 얘기하자면 검찰이 애써 갖고 휴지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아니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거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이제 구속이 되는 거냐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조사를 네. 받고 지금 일단 검찰이 오늘도 보니까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이고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나오라고 수요일 날 나오라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일정이 흘러갈 것 같습니까? 아마 둘 다 안 나갈 겁니다. 둘 다 안 나간다. 저는 둘 다 안 나갈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을 제가 워낙에 불신을 해서 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른바 일부 언론들이 얘기하는 수사 쇼핑. 네. 그러니까 굳이 선택을 한다면 검찰 쪽인 것 같아요. 나가는 쪽이 나가는 쪽. 네. 만약에 굳이 내가 내 발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검찰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특히 뭐 그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또 검찰이 구속했잖아요. 구속을 했죠. 네. 구속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뭐 부중찬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부중찬 의원 얘기에 따르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왜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사받는 네. 과정에서
그 민주당 음. 의원들하고 이렇게 국회 나가가지고 왜 네. 저기 법사위원장 했던 음. 이게 갑자기 요즘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네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했던 네. 박범계. 박범계 장관. 네. 박범계 의원이 질의를 했고 음. 그 특전사령관이 대답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을 한 게 아니라 세팅했지. 음.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음.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저는 윤석열에 대한 어떤 소환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끝까지 저는 둘 다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만약에 자발적으로 본인이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 쪽으로 검찰에 택할 나갈 것 가능성이 같다. 있습니다. 우리 김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으로 보면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는 게 맞죠. 영장을 받아서. 네. 영장을 받아서 그게 이제 뭐 한 번에 되던 몇 번에 걸리던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말하자면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이고 탄핵 네. 국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이유로 미룰 수 있고 네. 뭐 이런 과정에서 뭐 결국에는 윤석열이 선택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게 저는 제일 나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됐던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체포 형식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피의자 윤석열이 뭔가를 조율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그러면 수사기관 전체가 신뢰도로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아니, 왜냐면은 진짜 사실 반쪽짜리거든요. 검찰 네. 같은 경우에는 군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좀 많이 뻗어나간 상황이고 네. 경찰 같은 경우에 당일에 경찰의 진압 과정과 관련된 네. 수사가 뻗어나가 있고 국무회의 관련된 안건에 대한 수사도 경찰이 진행 중이라서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합쳐져야지 하나의 조직이 완성이 되는데 그렇죠. 서로 반쪽짜리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를 만약에 검경이 그게 조율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네. 특검을 어떻게 속도를 낼 거냐 또 이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설 특검을 갔다가 바로 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시한이 적게 걸리는 네. 상설 특검을 갔다가 본 특검에게 넘겨주는 방식도 방식. 있을 수 네. 있을 거고 한데 지금 얘기한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수년된 문제 아닙니까? 이 검경의 힘겨루기는. 그리고 검도 경도 이 정도 사건에서 이니셔티브를 놓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경찰이 공수처랑 같이 가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상대적 네. 열세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관련한 네.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 검찰 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국회가 지금 어쨌든 전국의 중심 키를 쥐고 있으니 국회가 이 부분을 다 불러다가 네. 조율을 하든가 뭐 이런 네.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도 어쨌든 간에 대행이 있고 국회가 있기 때문에 뭔가 수사기관에 이런 뭔가 이제 엇갈리는 부분들은 조정이 반드시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러면 네. 기관이 누가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국회밖에 없어요. 음. 네.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예. 네. 어쨌든 국민들의 생각은 이 정치 검찰의 패단이 끝으로 치달아 결국 이 상황까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여기서 검찰이 어떤 수사 성과를 내서 본인들의 업적인 양 분다면 이후에 있을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좀 약간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검찰이 지금까지 보인 네. 솔직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굼뜨다 못해 아예 움직이질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핸드폰 반납하고 출장 갔는데 공무원증 반납하고 근데 이거는 정말 전광석화보다 더 빨라요. 아주 네. 빠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 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 그럼 왜? 물론 수사 주도권을 찾기 위한 어떤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한 그런 차원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어제 의심하는 그런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음. JTBC가 어제 보도한 건데 아 네. 어제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방첩사령관. 네. 밑에 현장 지휘관들한테 물론 방첩사가 선관위 네. 그 하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현장 지휘관들한테 검찰하고 국정원에서 올 거니까 와서 서버 관련된 일을 할 나중에 테니까 니네 지원만 네. 해라 이런 맞아요. 얘기가 네. 있었다는 거고 음. 실제로 그 현장 지휘관이 국수본 들어가서 그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그 알려지고 얘기를 있거든요. 들었다고. 네. 그러면 이거는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과연 검찰은 완전히 그럼 클리어한가? 클리어한가? 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검찰이 속도를 내나? 왜 이렇게 음. 또 신병 확보에 애를 쓰나? 혹시 이거와 관련되어 있나? 이렇게까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그 아마도 의원의 의혹 제기였던 것 같은데 검찰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는 이런 해명은 얘기했죠. 나왔습니다. 지금 네. 상황을 보면은 네.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이 헷갈리는 문제를 금명간에 빠르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네. 중대 피의자를 앞에 두고 수사기관이 엉뚱한 짓 하게 되면 피의자만 좋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근데 네. 국민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체포 시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꼭 얼마 안 남았어요. 꼭지점이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 계보도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용현과 박한수와 여인형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 위에 한 명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빨리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내팽개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루 이틀 더 내팽개쳐 논다고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빨리 요 문제, 요 수사권 네. 문제에 대해서 그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사회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박근혜 탄핵 시의 결정적 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수사받으러 간 우병우가 창문 팔짱 끼고 있는 창문 모습. 바라보면서 네. 팔짱 끼고 있고 마치 수사하던 검찰들이 수사받는 피의자 마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게 쭈그려져 있는 그 모습 그 사진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선명하거든요. 결국 이제 이목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네. 있습니다. 보니까 헌재 같은 경우에 오늘 그 공보를 했는데 12월 27일 금요일이죠. 오후 2시에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보탰냐? 지금까지 제기된 탄핵 심판 사건 중에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 빨리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 근데 저는 네. 저같이 법 전문가도 아니지만 네. 이 사건을 길게 끌고 갈 이유를 단 하나도 못 찾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내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안이 없죠. 다른 사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란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게 절차적인 어떤 그런 위법 문제가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미 그거는 당시 국무위원들 그리고 당시 군 관계자들 경찰 치안 관계자들 다 지금 증언에 나왔잖아요. 나와서 증언 다 했죠. 다 했어요. 네.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이걸 질질 끌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일부 보수 언론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뭐 경우의 수를 재가면서 이게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절대 네.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내란죄 심판하고는 다른 이 징계 절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재판 절차죠. 결과하고는 아예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형사상의 쟁점을 다룰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그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느냐. 근데 이거는 뭐 많은 법률학자가 오늘 어떤 법학자가 쓴 거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법학자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네.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이 별로 맞아.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선명하다. 네, 보수 언론은 신기하게 거기서도 의견을 일치하지 않는 사람만 찾아내고 있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법학자들이 그냥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포고령 1호가 그냥 위반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포고령 1호가 위반이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반나절 모여갖고 네. 차 한 잔 마시면 이거를 뭐 더 논의할 것도 없다 이런 네. 정도 수준으로 신문 말하시. 보고 네. TV 본 사람이면 네.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는 거 그럼 아닙니까? 거기서 군인들이 투입돼갖고 창문 네. 때려부시고 뭐 하는 과정 다 생중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 사령관급들이 다 진술을 한 다 거잖아요. 진술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는 오래 걸리는 없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발표했던 이게 고도의 통치행위다 아니라고 네.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네. 아니다 이제 그 얘기 그만해라. 아까 아니다. 공이 말하는 것처럼 네. TV나 온라인을 통해서 전 국민이 그 뭔가 비상계엄 과정, 친일 쿠데타 과정을 목도한 데다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헌재는 심리하는 과정에 사실 조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국회에서 한 증언은 모두 다 공문서 같은 효력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검경의 진술 조서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불러서 증인을 채택을 해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사건에 가담했던 주요 증인들이 이미 국회에서 다 털어놨기 때문에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정확하게는. 저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부 언론들이 오늘 그렇게 많이 좀 썼던데 이를테면 지금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진보 뭐 보수 네. 뭐 중도 뭐 앞으로 이제 그 국회가 세 명 추천한 더해서, 3명은 예. 또 뭐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그럼요. 아. 네.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헌법재판관에 정치적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란이라든가 이런 네. 거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이게 명확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언론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사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헌재 심리 결과에 대한 예단은 대대로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언제 대선을 치르냐 이것도 관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벚꽃 대선 4월 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장미 대선이라고 해가지고 5, 6월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네. 무더위 폭염 대선을 7, 8월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헌재가 심리를 2달 하냐 3달 하냐 4달 하냐 아니면 6달까지 하나 차이거든요.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헌재가 이거를 끌 이유도 없고 끌어야 할 만한 무슨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네.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을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언론들이 얘기하는 뭐 4월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헌재가 최대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곧바로 이제 조기 대선 음. 국면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언론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더 있다. 빨리 될 것이다. 게다가 헌재는 네. 또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많이 하고 여론의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적 여론이 이미 뭐 지난 집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좀 속도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네. 김한 기자님도 뭐 이제 법조 직역에 있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하간 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네. 법적 쟁점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죠. 예.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도와줘.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주요하게 봐야 돼요. 법무법인들이 안 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걸 내란을 옹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쟁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소도 상당한 말하자면 다툼의 영역이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이건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윤석열 당사자는 피의자는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네. 그걸 법무법인이 붙어서 한다. 요게 쉽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안의 명백성을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지금 서면만 읽어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다른 여러 가지 윤석열을 외롭게 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외롭게 할 사건들이 연달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여론은 점점 나빠질 거고 또 한 가지 문제 이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트럼프가 취임합니다. 맞아요. 근데 맞아.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리 상태가 오래 가는 상황. 아, 부재 아, 상황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헌재 정도 되는 레벨에서는 사회적인 혼란의 기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작용을 할 거고 그래서 그리고 저도 저는 그것도 결정적이라고 봐요. 이게 담화를 계속 발표했잖아요. 거기서 저는 결정적으로 패착이 뭐라고 하냐면 선관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내가 점검하라고 웃겨. 지시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미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인정한 거예요. 전 거기서 와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점검이라고 얘기하지. 예. 저거는 끝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하나로. 하나 더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무죄준 판사도 맞지. 이름을 불렀다는 건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판사여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판사들의 감정의 최저선을 건드려요. 그렇죠. 예, 네. 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적다가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말이 안 돼서 아니, 이름을 이미 모르고. 검찰총장일 때 판사 사찰을 했는데 네. 그때 한번 판사들이 크게 저항하지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번 접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체포까지 하려고 했었어? 그럼 사법부의 분노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변호사 선임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박지훈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그분은 왜? 유무죄를 다투지 않거든요. 그분 전문은 유죄 인정하고 아, 최대한 감경받아? 감경받는 건데 내란죄는 감경이 없잖아. 아이고 판사님 이 모드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 법조계 분위기가 대충 어떻다는 게 딱 드러난 게 네. 법제처장이 이거 위법이다라고 국회 나와서 얘기하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이완기 법제처장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 그렇군요. 개헌 예. 과정 위법이다. 위법이다.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도 음.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예요. 왜 저기서 두 기관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을 정도 이게 끝난 거예요. 헌법적 기관, 뭐 헌법적 가치가 있는 기관을 세 개를 건드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판사, 국회의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런 재반적인 조건이나 이 사건의 명확성이나 그다음에 지금 문서로 이미 입증된 증거나 봤을 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 네. 네. 아니 이쪽에 변호사 크루 만들어서 보내주면 어떨까요?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양지열 또 누구 있지? 또 보니까 많아요. 가지고 노영이 노영이 너무 유명해. 너무 노출된다? 너무 노출됐어. 아니 근데 만약에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어. 거기. 안돼. 그런 논리로 가면 김소연 변호사 추천합니다. 김용남 빼면 김용남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대통령이셨는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가지고 네.